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새롭게 살 집 마련하기. 남편과 나는 직주근접을 1순위로 이사할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의도가 직장인 남편과 상암동 및 신촌 위주로 다니는 나의 동선을 고려하니 마포구가 여전히 가장 좋은 위치였다. 일단 살던 곳에서 가까운 순서로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로 했다. 당시 목돈이 부동산에 묶여있기도 했고 부부 모두 전세를 선호하지 않았기에 월세 매물을 알아보기로 했다. 상암 휴먼시아 1단지와 2단지 등 상암동을 시작으로 DMC 마포청구, DMC 레미안이 편안세상 서대문구, DMC 파크뷰 자이 서대문구까지 두루 임장을 다녔다. 각 단지마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마음에 와닿는 곳은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의 구조와 관리 상태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탁 트인 개방형을 선호하는데 봤던 집들 모두 생각보다 구조가 답답했다. 신축 아파트도 계약 평형 대비 좁게 느껴졌다. 임차인이 살던 곳은 관리가 덜 되어 있어 연식에 비해 낡은 느낌이었다. 형편에 맞게 살자는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집을 보니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다. 지역을 확장해 집을 더 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포구 내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았다. 고민하던 차에 남편 직장 동기로부터 6호선 광흥창역 인근을 추천받았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동네였다. 추천해준 직장 동기가 광흥창역과 상수역 사이 오피스텔에서 살게 되었는데 직주근접을 비롯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지도를 보니 추천해준 사람의 말대로 장점이 굉장히 많았다. 일단 광흥창역 앞에서 서강대교만 건너면 여의도였고 남편 직장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이 있었다. 상암동 원부술집까지는 6호선을 이용하면 되었고 신촌은 도보로도 갈 수 있었다. 직주근접에 있어 최고의 위치였다.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다. 광흥창역에 꽂힌 나는 일대 아파트를 모두 임장해보기로 했다. 신촌태 영대시양, 신촌금호, 레미안 빰섬리베뉴, 창전 현대홈타운, 서강 쌍용예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임장했다. 그렇게 광흥창역 일대 모든 아파트의 월세 매물을 둘러봤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매물이 없었다. 임장한 소감을 남편과 나누며 상의하다 문득 월세가 아닌 매매는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거주용 아파트를 산다는 건 그때까지 계획에 없던 투자였다. 거주용 공간은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횡보했기에 투자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다가구 주택을 산 직후 여러 업자에게 당한 경험으로 신규 부동산 투자가 두렵기도 했다. 이때껏 늘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수했고 관리 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있었다.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에 새로운 투자는 좀 더 천천히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월세 매물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 보니 우리의 생각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월세 계약 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했지만 남의 집에 비용을 쓰는데 쉽사리 마음이 가지 않았다.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더라도 일단 살 집은 필요하니 차라리 매수 후 고쳐 쓰자는 쪽으로 점차 의견이 기울었다. 매수를 결심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 같은 고점에 빚내서 아파트를 산다고? 와 같은 집 사는 것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있었고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더 좋은 투자처를 포기하고 집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거주를 위한 집은 필요하니 매수의 관점으로 집중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아파트 매수의 기준. 일단 매매의 기준으로 다시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새를 사는 것과는 다른 조건을 적용해야 했다. 출퇴근 등 직주근접이 새 집을 보는 기준이었다면 매매할 곳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구조가 마음에 드는 곳, 평지의 위치에 이동이 편한 곳, 미래 투자 가치와도 부합하는 곳 등 계산해볼 지점이 많았다. 또한 매도가와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예산도 맞아떨어져야 했다. 나와 남편은 아파트 매수 조건과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다. 아파트 매수를 위한 조건 예산 2억 원 이내, 갭투자 매매 6억 원 전세 4억 원. 시세가 기준지역 광흥창역 인근 마포구 역세권 아파트 조건. 평지 아파트 부부 선호 가치. 500세대 이상 투자 가치. 황금성을 고려해 국평 33평 전후 매물 우선 투자 가치. 광폭 베란다가 적용된 곱부부 선호 가치.
학군이 나쁘지 않은 고투자 가치. 주차장이 여유 있는 고투자 가치. 앞에 표에서 투자 가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월세로 집을 볼 때와 다른 새로운 기준이었다. 월세로 지낼 경우라면 내부 구조나 상태만 만족스러우면 충분했다. 그 외에 단지 환경 등 외부적 요소는 최소한만 갖추면 되었다. 하지만 매매 입장에서 보니 몇 가지 더 고려할 요소들이 생겼다. 먼저 어느 정도 세대 규모가 갖춰져야 했다. 소위 나홀로 아파트나 두개동 전후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시세 확인이나 매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거래량이 적다 보니 시세 반영이 주변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급하게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평형 역시 국평이라 불리는 33평, 전용 면적 약 84평방미터, 매수를 우선시했다. 투자의 기준으로 보니 황금성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이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평수를 사는 게 유리함을 뜻했다. 20평대나 40평대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어 30평대에 비해 거래가 적었다. 물론 요즘에는 1인 가구 증가로 20평대 선호도가 높아졌고, 한편으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하지만 2016년 당시에는 매물수가 적은 평형대는 시세 반영이 애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부부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군 또한 주요 요소로 보게 되었다. 인근 초등학교가 한 반당 학생이 몇 명인지, 마포군의 선호도가 높은지 등을 따져봤다. 또한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지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는지도 확인했다. 중등 학군과 고등 학군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살펴봤다. 매수시 학군도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이 편리하고 여유가 있는지 따져보았다. 당시 우리 부부에겐 차가 없었지만 추후 필요할 누군가를 위해 주차장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대당 2대까지 주차가 괜찮은지 파악했다.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다음 매수자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매수시 이 부분도 고려했다. 투자 가치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따져봤지만 집을 사려면 일단 예산이 가장 중요했다. 돈이 있어야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가치를 고려한 리스트 작성 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인해봤다. 기존에 살던 1.5룸 보증금 및 기타 자금을 포함해 수중에는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월세로 알아보고 있었기에 월세 보증금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매수를 고려하다 보니 가용 금액을 더 찾아봐야 했다. 알아보니 몇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다가구 주택의 지하 1층과 1층의 기전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오래된 집 내부를 리모델링한 후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다면 비용 충당이 가능해 보였다. 물론 2개 층의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월세를 받던 오피스텔 한 채를 매도하는 옵션도 고려해야 했다. 당시 6,500만 원을 주고 4채를 구입한 오피스텔 중 3채는 이미 전세로 운영 중이었다. 월세를 받고 있던 나머지 하나를 매도한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시세를 보니 8,500만 원까지는 매도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기 보증금 500만 원 다가구 주택. 인테리어 준비차 대출받은 3천만 원을 제외하면 5천만 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 이번에도 꽤나 아슬아슬하게 예산 준비를 해야 했다. 일단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하고 임차인 계약 만료 시 인테리어 후 입주하는 계획이었다. 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6년 당시엔 매매 자금의 60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했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 볼 수 있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진 지금은 어려운 방법이다. 가용자금과 필요 자금을 계산해 보니 대략 맞았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틀어지면 안 되는 계획이었다. 갭투자로 매수를 결정한 이유는 한도 문제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시장 변수로 전세금이 떨어지는 등의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매수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였기에 두 번째 조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아파트 매수 비용 마련을 위해 단계별로 준비하면서 매수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 리스트를 기준으로 임장을 처음부터 다시 다니기로 했다. 드디어 조건과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발견하다. 우리가 세운 새로운 아파트 매수 조건 및 예산에 맞는 매물을 둘러보았지만 생각보다 가격 조건에
딱 맞는 매물이 많지 않았기에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임장을 다녀야 했다. 수십 차례의 임장 끝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 매매가 6억 원 전세 보증금 4억 원, 갭투자 2억 원 예산에 맞는 매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 아파트 매수에는 운도 상당히 작용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조건 차이가 상당히 컸다. 우리가 매수한 아파트 역시 6억 원부터 7억 원까지 매물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집주인 거주 여부, 내부 인테리어 완성도 등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양했다. 매수한 매물 역시 6억 원대 초반으로 나온 아파트여서 예산보다 매매가가 높았으나 중개사의 설득 끝에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다. 상승장 분위기에서 매매가를 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매도인이 급하게 외국으로 나간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언제 귀국할지 알 수 없어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했던 것이다. 매수하겠다는 사람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좋지 않겠냐며. 중개사가 잘 설득해준 덕에 우리가 가진 예산의 매매가를 맞출 수 있었다. 가격 외에도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운 매물이었다. 평지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는 점,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 세대당 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역세권에 최적화된 위치라는 점 등 생각했던 모든 매수 조건에 부합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 모두의 직주 근접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아파트였다. 모든 동선이 30분 이내에 소화가 가능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남편은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막상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니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2년마다 이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생소하기도 했다. 내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살던 임차인의 계약 만기일은 우리가 잔금을 치른 후 4개월 뒤였다. 상암동 1.5룸 계약 만기일은 한 달 뒤였다. 인테리어 시기를 고려해 6개월 정도만 계약을 연장할까 하다가 그냥 다른 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술집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 동일한 건물주와 논의를 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다소 껄끄러웠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사를 2번 가는 게 편한 옵션이었다. 매수 후 우리 부부의 취향을 한껏 담아 인테리어를 한 마포구 광흥창역의 국평 아파트. 다행히 그 사이 아파트 값은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시점에는 매매가보다 20% 정도 시세가 올라 있었다. 호가 기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샀기에 상승폭도 그만큼 컸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도 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30년 만기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막상 서류를 받고 보니 평생 집값만 갚으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아찔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집 전체의 60% 이상이 은행 지분과 다름없었다. 30년 만기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가구를 포함해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여유 있는 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 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렇게 2016년 말 은행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우리 스타일대로 만들어진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을 분리하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93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내내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무주택자들은 불안 심리로 비투빚 내서 투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투자로서의 부동산과 거주로서의 부동산을 분리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 경우의 수를 참고해 부동산 투자 계획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투자 목적 거주 목적 순으로 가는 투자.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 1대1 투자 옵션 주택일 경우 대출 한도가 높은 매물 혹은 조정지역 외 매물을 살펴볼 수 있다. 단, 이런 조건의 주택일 경우 지방 부동산일 확률이 높으므로 철저한 시장 분석 및 조사, 공부가 필요하다. 1대2 투자 옵션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등일 경우 대출 한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른 기준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월세 등 수익성을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2. 실거주용 주택은 목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거주용 주택은 목돈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소위 몬테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부동산 투자로 목돈을 마련한 투자자들이 초기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다. 목돈은 전부 투자금으로 쓰고 원룸 월세 등에서 거주하는 전략이다. 3. 투자금 회수 후 레버리지 갭 투자를 활용해 실거주용 주택 매수. 위의 방식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최대한 늘린 후 시세 차익 목표 달성 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후 어느 정도 비용이 모였을 때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한다. 먼저 대출이나 전세를 활용해 레버리지나 갭을 일으켜 매수한 후 충분한 예산이 모였을 때 실입주한다. 갭 투자를 활용할 경우 매수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부동산 정리 매수보다 중요한 매도. 모든 자산은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은 매수 시 매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운 후 구입하는 게 좋다.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어 매도 계획을 짤 때는 내가 팔려는 물건이 다음 매수자가 사고 싶어 할 매력적인 매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 단지별로 정확한 시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 용도의 부동산이라면 예산 계획을 꼼꼼히 세워 대응해야 한다. 또한 매번 달라지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나의 경우 다가구 주택은 일정한 수익률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만든 후 매도를 진행했다. 오피스텔은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월세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목적에 맞는 수요자를 찾아 매도해야 했다. 현재는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아파트 한 채만을 남겨둔 1주택자다. 자산은 다양한 내외부 변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나와 남편은 요즘과 같은 시기 시세 차익이 가장 큰 부동산 아파트 외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두기로 했다.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우리 부부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다. 다가구 주택 월세화하기. 2015년 말에 구입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마포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능한 레버리지를 전부 당겨다가 썼고 그 결과 건물 전세가의 합의대출 포함 매매가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수치가 만들어졌다. 이 형태를 계획에 맞게 월세를 받는 구조로 바꿔가야 했다. 월세화를 결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첫째,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필요했다. 불규칙한 사업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두고 싶었다. 둘째, 매도 시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 및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나와야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 월세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씩 월세화를 시작했다. 전세를 월세화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은행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해야 했다. 여러 방법을 고민한 끝에 아파트 담보 사업자 대출, 신탁 등기를 활용한 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등의 방법으로 3년의 시간을 들여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모두 월세화할 수 있었다. 사실 다가구 주택의 월세화만큼 힘들었던 것은 노후시설 관리 문제였다. 199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보니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폭우, 폭염, 한파 등이 생기면 꼭 건물 어딘가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해결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건물 가치를 올려 매도하기 위해 월세로 수익을 내는 동시에 어느 정도 건물 상태를 정리한 이후 건물 매도 계획을 짜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시작. 노력과 정성을 들여 건물 관리를 하고 월세 양성화를 위해 힘써오는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17년도부터 규제 요소들이 하나둘 더해졌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도와 달리 새로운 규제안이 나올수록 시장은 점점 가열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은 급속도의 오름세를 보였다. 눈 깜짝할 새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 열지구가 되어 있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조건이 강화되자 대출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 중과 부담도 한층 커졌다. 바뀐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 4평짜리 오피스텔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집 한 채를 제외하면 모두 세금 폭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한 채의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다른 한 채를 더 사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이상 매매가의 8%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했다. 집이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 중과 세율이 20%나 더해졌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양도시. 이러다 보니 서울의 오피스텔 3채, 다가구 주택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 정책의 변화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했지만 사업과 겸하다 보니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단위가 높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과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다른 문제이기도 했다. 다가구 주택 양성화 등 원래 목표하던 과업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규제가 무섭다고 중간에 팔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 사이 눈만 떴다 하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정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가게를 정리하면서 다가구 주택, 월세 양성화를 마친 2020년도 봄이 되어서야 부동산 매도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일 만한 내용은 아니고 시세 차익이 적은 순으로 순차적 매도를 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정리 순서 오피스텔 3채. 매도 다소 손해를 봐도 좋다고 생각함. 양도세 중과세율 30%, 다가구 주택 매도 양도세 중과 세율 20%. 1주택이 된 지 2년 후 마포 아파트 매도하기 비과세 혜택 단 12억 구간까지만. 다가구 주택 매도. 보유 주택 중 가장 매도가 오래 걸릴 것 같은 다가구 주택을 먼저 부동산에 내놓았다. 2020년 가을이었다. 평당 2,800만 원에 구입했던 매수 가격을 고려해 매도 시세를 확인해야 했다. 신촌이라 위치별 토지 단가 차이가 컸지만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 나온다는 이점을 감안해 평당 4천만 원에 내놓기로 했다. 토지가 34평이었기에 내가 내놓은 매도 가격은 13억 6천만 원이었다. 이 가격으로 월세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4% 정도가 나왔다. 비슷한 기간 동안 2배 이상 오른 서울 아파트에 비하면 토지의 경우 시세 차익이 훨씬 적었다. 평당 단가는 매수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나 매도가 목적이었기에 새로운 매수자에게도 매력적인 금액이어야 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3%와 4%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니 말이다. 이런 지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평당 4천만 원이 적당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다행히 매물을 내놓은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2020년 말 계약이 성사됐다.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던 여성분이었다.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월세를 받으며 본인이 살만한 건물을 찾던 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마침 지하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그분이 사용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공실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분은 나처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월 400여만 원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거주 안정성 모두를 누리게 된 것이다. 2020년 말에 계약했지만 잔금은 토지 보상금이 들어오는 2021년 7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구 주택 매도가 성사되어서 어안이 벙벙했다. 2015년부터 고생스럽게 하나하나 가꿔온 건물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다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생각에 후련하기도 했다. 다가구 주택 수익 구조 기존 지하 1층 약 12평 전세 1억 3천만 원, 1층 약 20평 전세 2억 2,500만 원, 2층 약 20평 전세 1억 5천만 원, 3층 약 20평 전세 2억 상업 공간 극장 변경 공실 월세 1천만 원, 105만 원, 월세 1천만 원, 154만 원, 월세 1천만 원, 105만 원, 비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8만 원. 수익률 약 4% 매도, 가격 기준 월세 500만 원 44만 원. 다가구 주택은 월세화 후 수익률을 4%에 맞춰 매도했다. 신규 매수자에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맞췄다. 오피스텔 매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다가구 주택 매도 계약을 맺었지만 다음 걱정이 찾아왔다. 바로 오피스텔 3채를 매도해야 한다는 것. 양도세 중과 세율을 줄이기 위해 매도 시점을 다가구 주택보다 앞서 잡아야 했다. 시세 차익이 적은 순으로 팔아야 양도세 폭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다.
3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세 중과율 30%, 2주택 이상이면 20%이니 순서를 잘 짜야 했다. 하지만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세 채를 산다는 건 4평짜리 집 세 채가 생긴다는 뜻이었다. 이를 누가 사갈지 걱정이 앞섰다. 전세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 사는 곳이라 중간에 업무용으로 바꾸기에도 시기가 맞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아이디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부동산에 연락을 해봐도 쉽지 않을 거란 대답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오피스텔 한 채를 사갔던 매수인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도 매도한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다. 당시 그분이 8,500만 원에 매수하셨던 게 갑자기 떠올랐다. 그분께 전화를 드려 남은 오피스텔 세 채도 사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다. 세 채 모두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씩 있고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넘겨받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 되돌아왔다. 오피스텔 한 채당 1억 원이 비싸다는 것이었다. 3년 전 8,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던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설득해 보았다. 그리고 전세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시세가 올라간 게 아니겠냐고도 이야기해 보았다. 상대방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만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후 몇 번 더 연락을 드렸지만 비싸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피드백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다가구 주택 잔금일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오피스텔 전세 거래를 가장 많이 도와주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께 도움을 청했다. 빨리 넘겼으면 하는데 그분 좀 제발 설득해달라고 말이다. 상황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작했다. 협의 끝에 한 채당 9천만 원의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6,500만 원에 구입했으니 총 7,500만 원 한 채당 2,500만 원 세 채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주어야 했기에 잔금을 치를 때 오히려 내가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익은 났지만 돈을 돌려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 뭔가 손해를 본 기분이었다. 하지만 중개인을 통해 꼭 처분해야 했던 부동산을 정리하니 마음이 너무 후련했다. 오피스텔이 매매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다시 오피스텔 매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다. 하지만 그 역시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법무사부터 세무사, 회계사까지 모두 그 방법을 반대했고 최대한 싸게 팔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결국 다가구 주택 잔금을 치르기 4일 전 오피스텔 매도를 완료했다. 그리고 4일 후 다가구 주택 잔금을 치렀다. 그렇게 2021년 7월에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까지 3개의 큰 축을 담당하던 부동산 중 2개를 정리했다. 보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니 총 10억 원이 넘는 현금 수익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금 10억 이상이 수중에 있다니 뭔가 비현실적인 기분이었다. 물론 이 금액은 양도세를 내기 전 기준이다. 양도세는 잔금을 치르는 월 기준 2개월 차 말일까지만 신고하면 되었다. 7월 중순에 잔금을 치렀으면 2개월 차 말일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세무사를 통해 양도세 신청을 마무리한 결과 오피스텔 세 채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이 약 3천만 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였다. 매도 시기를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 세율 30%가 적용되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 매도 이후 8학기에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 세율 20%가 적용되었다. 1주택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장기 보유를 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클 경우 이번에 나눠낼 수 있다. 매도 자산 기존 오피스텔 세 채 각 9천만 원에 매도 다가구 주택 13억 5,500만 원. 매도 500만 원, 내고 사업장 정리 금액, 보증금 및 권리금, 부부 누적 소득 및 기타 자금 남은 금액 3천만 원, 7억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4천만. 원비구 오피스텔 전세 1억 원이었기에 3천만 원을 다가구 대출 5억 7천, 보증금 3,500 뺀. 차액 기타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의 임대 중, 매도 시 돌려 중. 주택 1,000만 원 만 원을. 2021년 7월 기준 아파트를 제외한 보유 부동산을 모두 정리하고 나는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이상 생겼다.
1주택이 된 지 2년 후인 2023년 여름 이후 아파트 매도하기. 2021년 7월 드디어 마포 아파트 한 채만 남은 1주택자가 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가장 시세 차익이 크고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이기에 마지막에 정리해야 할 자산이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주택이 된 시점 이후 2년이 지나야 하기에 이제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 시기가 끝날 즈음 다음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평수를 늘리거나 40평대 이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민감할 땐 2년 뒤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나와 남편이 선택한 방법은 2년 뒤 새로운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되 마포 아파트를 전세 준 뒤 다시 월세로 사는 것이다.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매도 후 현금화한 금액과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유하며 새로운 투자에 대비하기로 했다. 부동산 및 기타. 매도 후 1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자금을 받는다면 총 13억 원 정도까지 예산을 가용할 수 있었다. 전세로 받은 금액 중 양도세 지급,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의 합이다. 이 돈으로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키워가면서 다음 부동산 매수를 위한 시드머니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마포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지 3, 4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 후 우리는 월세 거주를 위한 아파트를 찾고자 다시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남편 직장인 여의도로의 교통이 편한 곳을 염두에 두고 가장 적합한 단지를 선택해 다시 아파트에서 월세 거주를 시작했다. 그렇게 2021년 9월 우리는 다음 투자 준비를 위한 자산 세팅을 새롭게 시작했다. 물론 2년 후 예상과 조건이 맞아야 신규 부동산 매수 또한 가능할 것이다. 만약 2년 뒤 예산이 부족하다면 임차인 퇴거 후 마포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살거나 월세 연장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1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 후 마포 아파트를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만일 새로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처럼 0에서부터 새롭게 단계를 밟아가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부동산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책들. 부동산 매매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 오죽하면 인생 최대 쇼핑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그만큼 따져볼 것도 세워야 할 기준도 많다. 다음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며 인상 깊게 읽고 도움을 받은 책들이다. 1. 집값의 거짓말 김원장 해냄 2020.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동산 현상에 대해 팩트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잘 정리한 책이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라는 저자의 시선도 흥미롭다. 올라가는 집값을 보니 지금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조급한 마음,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산 친구는 부자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박탈감. 이런 심리가 매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고정관념에 대해 신선한 분석이 담겼다. 2.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이현철, 매일경제신문사, 2018. 현직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세 및 선분양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3.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너 나위 RH코리아 2019. 직장을 다니야 퇴사한 전업투자자 너나위가 쓴 책. 아파트 갭 투자로 자산을 증식하게 된 이야기를 구체적인 매수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저자가 직장인 시절 느낀 고민부터 퇴사를 하기까지의 경험담을 읽으며 나 역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4.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윤세경, 이레퍼블리싱 2020.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논객 3호 어묵이 쓴 이 책을 보면서 큰 공감을 할 것이다. 일부 정책에 대해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고 팩트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엿볼 수 있다. 최신 부동산 트렌드나 세금 이슈 등의 정책을 확인할 때는 유튜브 채널이 도움될 것이다. 우리 부부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즐겨보는 편이다.